3만 5천 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버리고 대탈출을 시작했다고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불법 취업자, 단속이라며 강행했던 이민당국이 결국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는데요. 이건 국가적 재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을 맨 격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까지 연쇄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지금부터 한 미국인 공장 관리자가 직접 폭로하는 경악할 만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지아주 서베너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25년간 일해온 마이클 톰슨입니다. 2025년 6월 조지아주 서베너에 위치한 거대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이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보람찬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저는 이 공장의 총괄 매니저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이 공장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드리려면 먼저 조지아주 서베너라는 도시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한때 남부의 자랑스러운 항구 도시였던 서베너는 오랫동안 경제적 침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애틀랜타나 뉴욕으로 떠났고 다운타운 상가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가고 있었죠. 그런 서베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한국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3,500개의 직접 일자리와 12,000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었어요. 실업률은 8.2%에서 4.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폐쇄 직전이었던 서베너 주립대학교 공학과는 배터리 전문 과정을 신설했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텅 비어있던 다운타운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25년간 포드 자동차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해왔지만 이렇게 보람찬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공장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15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부지에 세워진 은색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면 수백 대의 로봇팔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배터리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 기술진들이었어요. 그들의 리더는 김태우 이사였습니다. 46살의 그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LG에서 17년간 근무한 배터리 기술의 최고 전문가였죠. 처음 김 이사님을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한국의 엘리트 엔지니어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현장에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기계 속으로 기어들어가곤 했습니다. 우리 미국 직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적 부분이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자료를 만들어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곤 했죠. 마이클, ENCM 배터리 기술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명이에요.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완벽하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터리는 기존 제품보다 20% 더 오래 지속되고 충전 속도는 30% 빨랐거든요. 저와 김 이사님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제 사무실에 마주 앉아 공장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는 제게 서울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최근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는 두 아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든 배터리가 미국 전역을 달릴 때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불가능에 도전했던 사람들이라고. 그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로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생산량은 매달 목표치를 넘어섰고 우리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GM, 포드, 테슬라에서 우리 배터리를 주문하려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평화와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워싱턴에서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반임인 정서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인 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외국인 기술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조지아주 일부 지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는 진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라는 구호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설마 우리 공장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 이사님을 비롯한 한국인 기술진들은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치라는 건 때로는 합리성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현실을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예정이었어요. 김 이사님과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검은 손길은 이미 우리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목요일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김 이사님과 함께 새로 도입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효율을 10% 더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마이클,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우리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배터리 생산 기지가 될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요. 김 이사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정도였을까요? 저는 중앙 관제실에서 생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문 쪽 보안 카메라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SUV 차량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공장 정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팀에 무전을 쳤어요. 정문 상황 보고하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팀의 답변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차량들은 육중한 차단기를 그대로 부수고 공장 안으로 돌진해버렸거든요. 저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죠. 차문이 열리고 방탄조끼와 방탄모를 착용한 채 총을 든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IC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이민단 속국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 저는 관제실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생산 라인으로 향하는 동안 이미 공장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의 비명 소리와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오직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기술자들을 벽으로 거칠게 밀치고 손을 뒤로 꺾어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항하던 기술자 몇 명은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고 사냥이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잠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엔지니어들이란 말이에요.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요원이었어요.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공장장 마이클 톰슨 씨 맞습니까? 당장 이 소동을 멈추십시오. 이는 내부 정보에 따른 연방 정부의 합법적인 작전입니다. 당신은 이 작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당신부터 체포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권총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연방 범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무력하게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요원들은 기술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얼굴, 당혹감에 빠진 얼굴,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들. 평생을 기술 하나만 믿고 살아온 자부심 강한 엔지니어들이 한순간에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김태우 이사님, 제 친구이자 동료가 요원 2명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어오고 있었죠.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 저는 평생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깊고 깊은 실망감. 그리고 마이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듯한 배신감마저 서려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요원 하나가 제 앞을 가로막고는 제 가슴을 강하게 밀쳤어요.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차가운 공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시선은 오직 끌려나가는 김 이사님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가 공장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란했던 소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공장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몇몇 미국인 직원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사라진 생산 라인은 마치 심장이 멈어버린 거인처럼 모든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지던 기계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로봇 팔들은 허공에서 멈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존경하던 주인을 잃고 슬픔에 잠긴 동물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텅 빈 공장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김 이사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휴게실, 밤새 씨름하던 중앙관제실, 함께 웃고 떠들던 복도를 지나갔어요.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주인은 이제 없었죠. 공장은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빼앗아 간 것은 단순히 300여 명의 기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공장의 심장을, 두뇌를, 그리고 영혼을 통째로 뽑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그만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저는 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앞으로 몇 달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동료들이 그렇게 차갑고 잔인하게 사라져버렸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사무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을 꾼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유령처럼 멈춰버린 공장의 모습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당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바로잡아야만 했어요. 제 동료들과 제 친구 김 이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장의 미래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조지아주 지사실이었어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직접 연결해 달라고 비서에게 고함을 치다시피 했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마침내 그의 얼굴이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주지사님, 지금 서베너 LG 공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는 골프라도 치러 가려는지 화사한 폴로 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그 여유로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 마이클 씨. 보고는 받았습니다. IC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좀 했다면서요? 연방정부 소관이라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에 제 이성의 끈이 거의 끊어질 뻔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빔태우 이사를 포함한 핵심 기술자 300여 명이 지금 범죄자처럼 연행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어요. 폭력적인 급습이었다고요.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하지만 캠프 주지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죠. 마이클 씨, 진정하십시오. 이민법 관련 문제는 연방정부 소관입니다. 주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들 비자에 정말 문제가 없었다면 곧 풀려나겠죠? 법무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들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명백한 실수이거나 아니면 마이클 씨, 실수든 고의든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괜히 우리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가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알다시피 요즘 워싱턴 분위기가 얼마나 예민한가요? 일단은 법적 절차를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화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비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문제였고, 신뢰의 문제였으며, 파트너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그저 귀찮고 시끄러운 법률 문제일 뿐이었던 겁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음으로 지역구 상원의원인 존 오소프 의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평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유명했고 이민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젊은 보좌관이었어요. 네, 톰슨 공장장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다른 중요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중요한 회의요? 지금 미국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공장이 멈춰 서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대체 뭡니까? 당장 의원님과 통화하게 해주십시오. 공장장님, 진정하십시오. 의원님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미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어요. 미리 준비된 답변을 기계처럼 읽는 것 같았죠.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저 시간을 끌려는 수작에 불과해요.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모든 게 끝장난 후일 거예요. 이건 시간이 없어요. 당장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공장장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화는 또다시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어요. 영웅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귀찮은 민원인 취급을 하는 그들의 태도가 역겨웠죠. 그들에게 저와 이 공장은 그저 선거 때 써먹기 좋은 홍보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제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았어요. 주정부도 연방 의원들도 모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었죠. 그때 제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공장장님,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토안보부라고 합니다. 워싱턴, 국토안보부. 저는 순간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누군가가 나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바로 제임스 하워드, IC 지역국장. 이 모든 극악의 원흉이 될 남자와의 첫 만남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거만했어요. 마치 제가 귀찮아 죽겠다는 듯한 말투였죠. 아, 당신이 서베너의 마이클 톰슨 공장장이군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의 제임스 하워드 지역국장입니다. 당신 공장에서 소란이 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군요. 우리 요원들이 좀 과했나 보더군. 그의 가벼운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란이라니, 과했다니. 그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축소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건 단순한 소란이 아닙니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우리 공장에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연행된 기술자들을 석방시켜야 합니다. 진정하시오, 공장장. 당신은 현장 사람이라 그런지 좀 다혈질인 모양이군. 보고 받았소. 기술자들 비자 종류가 좀 애매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외교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테니 현장이나 잘 관리하시오. 괜히 언론에 알려져서 좋을 것 없으니까. 해프닝이라고요? 국장님,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 공장은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미국 경제에도. 그 순간 하워드가 제 말을 비웃으며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어요. 공장 하나 멈춘다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단 말이오? 톰슨 공장장, 당신은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군.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데려오면 될 일이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미국 기술자들을 교육시키면 될 일이지.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기술자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그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한국인 기술자들은 그저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든 지식과 손끝에 담긴 경험, 그리고 이 공장에 쏟아부은 열정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당신은 지금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 건 존중? 일개 기술자들 자존심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기라도 한단 말이요? 공장장은 공장 일이나 신경 쓰시오. 정책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거대한 벽,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차갑고 두꺼운 벽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오만함이었죠.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TV를 켜자 온통 서베너 공장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 대거 적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 다른 뉴스에서는 한미 간 미묘한 외교적 갈등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었죠. 진실을 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뉴스 채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막 한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초췌한 모습의 기술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토록 자랑스럽던 파란색 작업복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한 기술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을 비췄어요. 그녀는 남편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가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의 등을 토닥여 줄 뿐이었죠. 하지만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가족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공항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의 한가운데 저는 김태우 이사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굳은 표정으로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눈빛이 마치 TV 화면을 뚫고 나와 제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TV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김 이사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한국의 반응을 전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 국민들은 분노에 차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국인들이 쓴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이것이 동맹의 민낯인가? 투자는 환영하고 기술자는 범죄자 취급이냐? 당장 모든 공장을 철수하라. 분노의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저 공장 하나, 제 친구 한 명을 걱정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외교 문제로 두 나라 국민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제임스 하워드 같은 자들의 무지와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보류하고 지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언론사 기자들, 회사 임원들, 그리고 공장 직원들로부터 온 전화였죠. 모두가 저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가장 두려웠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였어요. 톰슨 공장장님, 저는 LG에너지솔루션 북미사업부 부사장 이정우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듣던 한국인 특유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 부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공장장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베너 공장은 올해 말까지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고 모든 설비와 기술진을 캐나다, 퀘벡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사장님, 잠깐만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보면, 공장장님, 이미 우리 기술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온 세계가 다 봤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직원들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어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우리를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는 적어도 우리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부사장님, 이곳에는 3,500명의 미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미국 정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정부 말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냉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3,500개의 직접 일자리, 12,000개의 간접 일자리, 그리고 서베너라는 도시의 미래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죠.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가장 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저의 외롭고 긴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자에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제게 찾아온 것은 홀가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죠. 제보가 기사화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저는 동료들에게 내부 고발자라 손가락질 받을 테고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는 쫓겨나게 될 게 뻔했습니다. 어쩌면 제임스 하워드 같은 권력자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고 저는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사무실을 지키며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킬 파장을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제가 제보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 제 용기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걸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일면에 어느 미국인 공장장의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저는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이사님과 한국인 기술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파트너였는지, 이민단 속국의 작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부당했는지, 그리고 제임스 하워드를 비롯한 관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낱낱이 고발했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오만한 태도가 부른 참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은 탐내면서도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인격과 존엄성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며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정부나 회사를 대표해서가 아닙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저의 이 작은 목소리가 두 나라 사이에 놓인 거대한 불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가 나가자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소수의 오만한 권력자들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것을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저는 사비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 LG의 공장장으로서가 아니라 마이클 톰슨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친구 김태우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터뷰 기사가 한국에도 이미 번역되어 특필된 모양이었어요. 기자들이 제게 몰려들어 무언가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공항을 빠져나왔을 뿐이죠. 저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태우 이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LG 본사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제가 연락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저녁에 자신이 머무는 호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별실이 있는 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먼저 도착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간결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흘렀죠.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죠. 네, 괜찮습니다. 마이클 씨는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이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나오고 있었어요. 그날 공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동료들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어요. 공장장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저는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참 동안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마이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분노가 서려있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슬픔과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죠. 그건 마이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는 모두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바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죠. 당신의 그 인터뷰 기사 모두가 읽었습니다. 당신은 직장과 명예를 모두 잃을 각오를 하고 우리를 위해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그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법 취업자 취급을 받으며 오해받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명예를 지켜준 겁니다. 그의 눈빛도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마이클.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그의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김 이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진정될 때까지 제 등을 묵묵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우리는 다시 자리에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우리 사이를 감쌌어요. 우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 이야기, 제 아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그 공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요. 마이클,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과 저 두 사람의 화해일 뿐입니다. 아직 회사와 회사,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노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헤어질 때 김 이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 저도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요. 그저 당신에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진심,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당신의 양심 고발이 오히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저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힐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김 이사님. 저는 적어도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100마디의 변명이나 값비싼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상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낮아지는 용기라는 것을요. 저의 이 작은 사과가 앞으로의 거대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적어도 제 친구의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밝고 따뜻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예상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었죠. 무기한 대기 발령,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사람처럼 며칠을 뜬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제 인터뷰 기사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이것이 단순히 어느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동맹을 대하는 오만한 태도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유력 신문들은 연일 사설을 통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비판했고, TV 토론에서는 제임스 하워드 IC 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악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며칠 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도 마다하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과연 그는 어떤 말을 할까요? 또다시 변명과 유감 표명으로 이 사태를 덮으려 할까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백악관의 브리핑 룸이 비쳤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근 우리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대한민국의 기술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 그는 분명히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유감이나 해명이 아닌 명백하고 완전한 사과였어요. 우리는 위대한 동맹이자
파트너인 그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기술력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 행정부의 과오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제임스 하워드 IC 지역국장을 즉각 경질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사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외쳤던 한 미국인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서베너 공장장 마이클 톰슨 씨. 그의 양심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오만함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깊고 깊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죠. 저희 외로운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제 친구 김 이사님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기를. 그래서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이후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임스 하워드 IC 국장이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죠. 그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사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기술 인력 보호를 위한 새로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의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 등 기존 한국 대기업들까지 미국 내 사업장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이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태는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제 미국은 오만한 리더가 아닌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그들을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가슴 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단순히 사과를 받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자신들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것이었죠. 저는 제 친구 김 이사님과 그의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이클은 이것이 단순한 LG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경제협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임을 깨달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질 무렵 저는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북미 법인 대표였어요. 그는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무기한 대기 발령을 철회하고 당장 공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김태우 이사가 직접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마이클 톰슨 공장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말과 함께였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LG는 캐나다로의 이전을 확정했고 서베너 공장은 올해 말까지 완전히 문을 닫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 대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기업 간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작은 회사를 차린 것이었죠. 제 첫 번째 고객은 다름 아닌 캐나다로 이전한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김태우 이사님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마이클, 당신의 새로운 사업을 응원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퀘벡에 놀러 오세요.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미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옛 공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이제는 완전히 멈춰버린 우리들의 공장을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죠. 텅 빈 건물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냈던 그 모든 꿈과 희망과 우정의 흔적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이사님이 한국에서 제게 건네준 선물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배터리 셀 모형이 들어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박혀 있었죠.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 마이클 톰슨에게 우리의 영원한 친구를 위하여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노을 지는 공장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참으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미래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저는 저희 용감하고 현명했던 친구 대한민국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존중,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는 그날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거대한 오만함과 그에 맞선 대한민국의 결단력 있는 반격, 그리고 한 미국인 공장장의 양심적인 목소리,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